예,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는 무소유의 정신적인 가치를 주창하신 법정 큰 스님께서 파리 인근 똑세시에 창건해준 아주 소박한 사찰입니다. 1993년 10월 10일에 개원한 이후로 재불 교민들과 유학생들에게는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왔고, 프랑스 분들에게는 한국 불교 문화를 만나는 그런 공간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유학생들은 학업과 어떤 생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이제 당시 방문하셔가지고 불자님들로부터 그러한 어떤 사연들을 들으시고 마음의 쉼터로 이 도량을 마련해 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정 스님의 창건 취지를 잘 이어가지고 누구든지 이 도량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량을 가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상사에 오게 된 데는 저를 이끌어 주셨던 많은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군종장교로 군복무를 이제 3년간 했었는데요. 당시 이곳 주지 스님께서 한국에 나오실 때 저를 서울에 있는 길상사로 잠깐 다녀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께 이제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찾아뵀는데 대뜸 제게 혜원 스님 군 생활 뭐 오래 할 거 아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곳 프랑스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또 많은 경험도 해서 꼭 보살도의 삶을 혜원 스님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셨을 때 또 이제 부르셔서 가셨더지만 이제 확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올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법정 스님의 맞상자분께서 또 제가 간다고 하니 굉장히 흔쾌히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끌어 주셨던 많은 스님들 덕분에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좀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뭐 난관과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길상사에서 기도와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법정 스님께서 대중법문을 위해서 서울에 오셨었는데, 그런 기회에 이제 수차례 법정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길상사에서 잘 지냈던 인연으로 제가 파리에 당시 길상사 주지 스님께서 법정 스님께 편지를 써주셔가지고 저를 추천해 주셨고, 당시 주지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 맞상자 스님께서도 잘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온 이후에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끼니도 해결하면서 학업과 이제 소임을 함께 이렇게 파리 7대학에서 병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하고 도서관을 이곳에서 왕복하려면은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난방도 되지 않은 공간에서 또 지냈어야 했고, 또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외로움과 이렇게 고독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많이 쓰셨지만 온전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기 같은 고독감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구절에 의지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위로를 또 삼았었고, 또 실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공간에 와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실은. 그랬는데 제가 또 원래 이렇게 몸 상태가 추위에 굉장히 또 약해요. 2001년도에 봉암사에서 2000년도 겨울이죠. 봉암사에서 겨울을 날 때 이 폐렴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허약한 체질이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겨울을 나기가 정말 이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날까 그냥 도망을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옛 고인의 말씀에 뭐 기한의 발도심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파야 그 공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이제 되새기면서 이렇게 마음도 잘 다잡게 또 됐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법정 스님께서 교류하셨던 이제 원로 불자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잘 살아가는 또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법정 스님을 찾아뵐 때 또 제 얘기를 좀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2008년도에 8월 달에 뜻하지도 않게 인편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손편지를 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님께서 그 당시에 병상에서 이제 계셨을 때인데 이제 하나 둘씩 어떤 정리하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손편지를 받으니까 참 정말 마음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그때 이제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회원 스님에게 그곳을 다녀오는 사람들마다 스님께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들을 때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나도 건강이 회복되면 그곳은 한번 꼭 다녀올까 합니다. 오래 계시면서 길상도량을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인편이 있어 책과 이렇게 함께 여자 소식 전합니다. 늘 청안하십시오. 이런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량을 창건하신 법정 스님의 창건 취지를 누구보다 저는 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생전에 그 맑고 향기로운 운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맑음은 이제 개인의 청정을 얘기하셨고, 향기로움은 개인의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스님의 어떤 그 고귀한 그 삶의 유산을 잘 이어서 각자 머물고 있는 또 이곳에서 각자의 그 안뜰을 소중하게 참 간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스님께서 이 도량을 창건해 주신 참된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편지글은 제게도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맑고 향기로운 그 안뜰을 그렇게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항상 놓지 않고 수처작주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진실된 스스로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 편지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누구나 그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한 번쯤은 인생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로병사의 어떤 근본적인 괴로움은 어떤 시대나 국적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그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각자 처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달라이라마 존자 스님의 이제 또 영향으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티베트 불교에 관련된 또 서적들도 이곳 그 서점에 많이 이제 그 소개가 또 되어지고 있고,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학문적으로 또 그 불교를 또 연구하는 또 부분들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또 분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어떤 삶의 어떤 나침판으로서 스스로 이제 찾아가려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도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불교 교리를 잘 알지는 또 못하더라도 마음의 어떤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명상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불교라는 종교를 얘기를 할 때 굳이 뭐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또 어떤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도 또 한편으로는 또 접근하는 또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특정하게 뭐 종교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또 각자의 어떤 취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정해서 얘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프랑스에 와서 20년 살아가면서 참 직간접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지만 뭐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뽑자면 막당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제 한불수교 130주년 기회에 우리 조계동단에서 이제 스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파리 시내 이날고 대학에서 한국의 큰 스님께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당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지방의 르망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강연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연 마치고 제게 스님 혹시 한국에 사찰을 한번 방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가시라고.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이곳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수비를 제가 다 이제 시킨 거죠. 삼시세끼 밥을 제가 다 준비해주고 또 예불도 같이 하고. 잘 아시다시피 절에 일들이 많고 힘들잖아요. 젊은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그 당시에 막당이 1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피가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제 이후에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학생이고 하니까 지방에서 오고 했으니까 차비를 줘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그럼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제 와라 이렇게 했더니만 또 방학 때 제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 또 한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그 요리책을 본인이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스님께 공양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요리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은 이 친구가 그 다 뭐 알아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수비를 잘 시켜줬잖아요.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알아서 뭐 도량도 청소도 하고 또 혼자 뭐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어떤 아픈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그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다행히 막당은 그 명상센터와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그 성장기의 어떤 아픔을 그렇게 극복을 이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연이 돼서 또 이곳에 와서 정기적으로 저하고 함께 또 수행도 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제 성장 과정을 지금 10년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대견한 마음이 들어요. 또 한 번은 왔는데 반야신경한 걸 다 외워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리 길상사 신자분들도 막당을 굉장히 또 이뻐하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수행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상사에서 수행하던 이제 막당이라고 하는 학생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가나선 수행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 마침 그 당시에 그 운부함에서 이제 우리 수불 스님께서 가나선 집중 지도하신다는
어떤 정보를 제가 알아가지고 막당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저랑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운부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수행을 하면서 집중 수행을 하면서 참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회양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밤샘 수행을 같이 이제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이 친구는 이미 비파사나 수행을 또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파사나 수행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에너지의 어떤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요. 막당히. 그래서 저 역시 한국 불교의 가나선 이제 수행에 지닌 이 어떤 독특한 힘이 있고 그 힘을 이제 막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또 계기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가나선을 수행하는 수행 방식 자체가 워낙 그 직관적이고 또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어떤 배경 지식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은 좀 낯설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명상 수행을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라면 그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의 힘을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서구 수행자들이 이러한 가나선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나선의 정신과 어떤 수행 방법을 잘 전달을 한다면 유럽에서도 한국의 선불교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알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을 이제 막당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가 점점 이제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하지만 결국 이제 인간은 누구나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고민부터 해서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뭐 어려움에 관한 뭐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참 인생 살아가면서 참 인생 허망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 그 정신과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그 상담을 많이 받는다라고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찰이 수행 공동체로서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또 근본적인 괴로움을 바라보는 어떤 방법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상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저를 만나고 돌아간 뒤에 감사의 메일이나 이제 그 편지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게 한결같이 스님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차도 내어주시고 진지하게 그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본인은 너무나 감동이었다 이런 이제 글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프랑스에서 실은 정신과의 의사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한 30분 만났는데 굉장히 비싼 비용을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스님이 차도 내어주고 또 얘기도 다 들어주고 또 나갈 때는 집 문 밖에까지 가서 배웅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오히려 현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게 감동을 받는 그런 또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린 시절에 어른들을 모시면서 그 정이라는 어떤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실천하면서 실은 살아왔거든요. 근데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정서를 뭐 느끼거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런 걸 배워오지
많이 못했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 사람 중에서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참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따뜻하게 그 상대를 존중하고 어떤 배려하는 그 태도가 더 크게 그 사람들에게는 전해져서 큰 감동을 이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찰이 앞으로 이러한 환경을 잘 갖추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한다면 사찰 역시 스님들의 수행 공간임과 동시에 또 사람들과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잇는 따뜻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프랑스에 왔을 당시만 해도 한국 불교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조금 좀 크게 이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서점인 이제 푸낙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곳에 이제 종교, 철학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티베트 불교에 관련된 달라이라마 존자님에 대한 뭐 서적들,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제 관련 서적들은 참 많습니다.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죠. 조동종 데지마루 선사께서 60년대 후반부터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일본 조동종에 대한 그런 서적들이 참 많고요. 역시 티베트 불교도 틱낙탄 스님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 불교에 관련된 이제 그 책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2009년인가 일본의 조동종의 이제 스님들이 그 이제 파리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본의 선문화, 젠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곳을 가서 보고 아주 굉장한 큰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프랑스의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일본 문화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해서 굉장히 매료돼 있더라고요. 그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일본어를 정말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능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은 뭐 거의 없었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이제 낼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속으로 그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한국에 선불교를 제대로 프랑스에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난 2014년 가을에 김해 박물관에서 우리 수불 스님을 모시고 가나선에 관련된 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에 일본 불교의 젠 문화를 소개했던 김해 박물관의 그 빵떼용 무디크라고 하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수불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나선 행사를 3일 동안 진행했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큰 스스로도 자랑이었고 이제 보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2016년 초에 한국의 단청 문화를 좀 제대로 좀 알리고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아비뇽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이제 경주 같은 고도죠. 예전에 아비뇽 교황청으로 유명한 이제 도시인데 그곳에서도 교황청 부속 건물에서 이렇게 그 단청 이제 문화 행사를 좀 진행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 현지인들 사이에 아주 굉장한 아주 그 관심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또 행사들을 좀 했었고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한국 불교를 좀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가교 역할을 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이렇게 많은 것 같고 또 한국 불교에 관련된 서적들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많이 출판을 해서 보급을 또 시켜서 그런 내용들이 이곳에 현재 유통이 되고 지식인들이 한국 불교를 이제 알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줬을 때 그동안에 뭐 여타의 아시아의 불교 국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그런 간극들을 조금씩 메울 수 있지 않겠나 이제 하는 이제 생각을 들고요. 아직은 다행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그 정신문화, 한국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백들을 이렇게 메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저는 충분히 한국 불교가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재원과 또는 그 인프라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또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어떤 공간하고 또 인력하고 그리고 재원이 또 뒷받침이 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노력봉사하는 것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재원이 좀 마련된다면 어떤 전문 인력들과 함께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국 불교의 뭐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포교를 정말 성공하려면 또 인재와 어떤 그 기반의 씨앗에 뿌리를 두고 10년을 내다보고 또는 20년, 50년을 내다봤을 때 그 뿌린 씨앗에 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또 하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 일본 불교를 보면은 조동종 유럽에 이제 뿌리내리게 하신 그 데시마루 다이센 선상께서는 1960년대 오셔가지고 자복 하나 이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자복 하나로 프랑스에 오셔가지고 수행 공동체를 정말 만들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에 이제 지금은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많은 이제 제자들 한 500여 명 제자가 또 있다 그러고 또 많은 공동체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틱낙탄 스님의 프롬 빌리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그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불어 또 영어를 이렇게 잘 구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언어를 통해서 더 이제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베트남 불교, 티베트 불교, 또 일본 불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프랑스와 유럽에 잘 정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한국 불교 역시 잠재적인 가능성은 이제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인프라와 인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해외 표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뭐 도저히 이룰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혼자 이루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해나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관련 서적이 해외에서 이렇게 번역 출간되려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뭐 노력만으로는 뭐 아무래도 한계가 이제 있는 거고요. 저도 지난 10여 년 동안 뭐 직지신체 요조를 이제 부력으로 이제 번역하는 또 가교 역할도 또 한 바 있고, 또 르부디즈무 꺼거양이라고 하는 한국 불교 이제 기본 소개서를 이렇게 그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해서 그 책이 이렇게 출판되게끔 이렇게 한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것이 이제 비매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프랑스 이 현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는 이제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의 불교 국가들을 보면 많은 서적들이 뭐 푼약이라고 하는 대중 서점에 다 이렇게 전시돼서 진열돼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을 누구든지 사서 이렇게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자연스럽게 그 여타의 불교 국가의 책들을 또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환경들이 한국 불교도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번역이라든지 이 출판 작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요. 1년에 한두 권의 책이라도 꼭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뭐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기적인 또 안목으로 실질적인 어떤 뭐 이렇게 투자, 재원의 투자가 됐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만큼 번역 출판된 책들이 쌓이게 되면 현재 유통되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인들에게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들을 좀 오래전부터 그거는 제가 해오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포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수행자로서의 올곧은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포교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현지의 문화와 어떤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머무는 자리에서 주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뭐 원칙이랄까, 뭐 덕목 뭐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야기해온 뭐 수처작주, 또 무소유의 어떤 부분들, 정신들을 바로 이 현장에서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저에게 해외 포교라는 것은 결국 그 가르침을 지금 내가 있는 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이제 하나의 수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뭐 이야기는 참 많지만, 또 인간이 겪는 어떤 근본적인 괴로움은 시대나 뭐 어떤 사회가 달라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허망함, 또 무상함을 또 느끼기 마련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길을 찾는 것이 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근기와 인연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 이미 일본의 조동종 불교가 잘 이곳에 정착해 있고 티베트 불교 역시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틱낙탄 스님의 베트남 불교도 뭐 정말 공동체를 잘 이뤄갔고 또 대만의 불광사도 이제 성운 스님의 인간 불교의 어떤 실천적인 역할로서의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똑스리 절 바로 한 15분 거리에 그 무시 생조지라고 하는 곳에 유럽 본원이 있습니다. 불광사의 유럽 본원이.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서구 사회가 뭐 점점 물질 문명의 어떤 한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해서 또 뭔가 동양의 어떤 그 정신 문화에 대한 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마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럽 불교의 또 미래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우리 한국 불교 역시 이제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먼 미래를 좀 내다보고 체계적인 어떤 그 인프라를 갖춰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제라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길상사는 또 무소유의 그 정신적인 가르침을 주장하셨던 우리 법정 스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세워주신 뭐 소박한 그런 도량입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또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유효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국적을 초월하고 뭐 인종을 다 초월해서 정말 함께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그 메시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런 온전한 맑고 향기로운 정신의 가치를 좀 내 스스로가 좀 지켜내야 되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또 마음가짐일 수 있고요. 저는 이 도량이 무엇보다도 수처작주,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진실된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어떤 장이 되었으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스스로 중심을 잃지 않고 또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서 왔는데 어떤 그런 이 장소가 주는 어떤 편안함 또는 뭐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차 한 잔을 묵묵하게 말없이 내어줬을 때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위안을 또 받고 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수초작주를 주창하셨던 우리 서홍 큰 스님의 그 참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 현장에서 참 실천하고 있구나. 굉장히 큰 그 보람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돕는 또 그분들을 돕는 어떤 그런 역할을 또 하고 또 문화와 문화를 잇는 그런 가교의 거점적인 역할을 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길상사를 갖고 나가는 하나의 어떤 뭐 방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저부터도 뭐 그런 삶을 열심히 또 살아가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포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원적인 뒷받침, 또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도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만 해외 포교에 좀 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마련이랄까,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재원의 또 뒷받침, 그리고 한국 불교에 관련된 서적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아무래도 그러한 기관들 위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간다면 한국 불교의 가르침이 국경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삶 속에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역동성을 지닌 그야말로 그 가르침이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